보통 이제 적립식도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적립식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있고 뭐 분할로 대응하면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이거 둘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 적립식이 이제 오늘 시작해서 오늘 그러면 이번 달에 50만 원 넣고 뭐 20% 빠져도 40만 원이에요. 다음 달에 50만 원 넣으면 저가 매수로 대응이 되잖아요. 적립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네. 근데 이게 몇 달 동안 하는 거는 돼요. 자, 근데 이게 돈이 계속 쌓일 거잖아요. 네. 어느 순간 이게 몇 천만 원이 되고 몇 억이 돼요. 그럼 그 다음 달 50만 원 넣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안 움직여요. 수익률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적립식 자체가 투자의 위험을 없애준다라는 게 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용어로 막 쓰이고 있고 뭐 평균 매수, 분할 매수, 뭐 단가 인하 효과 이런 얘기로 쓰이고 있는데 네. 참 그럴듯하지만 뚜껑을 까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적립식에서 제일 좋은 건 매달 저축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돈 다 쓰지 않고 매달 저축한다. 요 개념에서 맞는데 투자 위험을 상쇄시켜 주진 않아요. 네, 그런 게 있고 분할 매수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뭐 1,000만 원 있어 갑자기 회사에서 보너스를 줘가지고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지금 한 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100만 원씩 나눠서 10번에 들어갑니까? 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100만 원씩 나눠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분할로 접근해라. 뭐 분할 매수해라. 근데 100만 원씩 나눠서 들어가는데 내가 산 어떤 종목 혹은 어떤 전략이 이렇게 빠졌다 올라가는 거면 분할 매수가 맞죠. 계속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계속 비싸게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확률이 반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끝이 여기든 여기든 여기든. 네. 그 분할 매수가 더 낫다는 증거가 없어요. 반반이에요. 반반 나와요. 거치식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분할이 나올 수도 있고 반반 나오기 때문에 분할 매수라는 말은 마음의 위로를 주죠. 아, 그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르네요. 네네네. 사실은. 네. 이거는 뭐 너무나도 명확한 그 산수예요, 산수. 산수로 계산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몇 년 전부터 책에 계속 이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듣기는 좋잖아요. 분할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안심하게 해주는 이런 말이죠, 말. 그냥 말.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안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위험을 피하냐? 어떻게 위험을 피하냐? 제가 이제 투자 공부를 한 20년 넘게 투자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찾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인데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묶음이죠, 묶음. 여기에 주식만 넣으면 주식의 변동성, 주식의 위험이 고스란히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 안에 다른 것들을 넣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넣으면 분산이 안 되죠. 반도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니까 이건 분산이 아니에요. 네. 나눠 놨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투자법에서는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배분한다인데 그 자산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넣어요. 주식을 넣었는데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커. 막 빠지면 막 반토막도 난대. 그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사실이잖아요. 네. 지금도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고. 근데 주식만 넣으면 이걸 고스란히 감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난 이걸 감내하기 너무 불편해, 싫어 라고 하시면 주식과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국채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주식,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 우리 같은 이제 소액 말고 뭐 100억 이하는 말하면 안 되고 네. 수천억, 뭐 수백억, 조 단위로 이제 운용하시는 그런 기관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면 나름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채 시장으로 돈을 옮겨요. 그러면 국채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너무 심하게 빠지면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풀어요. 경기를 살리려고. 근데 그 돈이 경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동산 이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들어가게 하려고 돈을 푸는데 돈을 풀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게 국채 가격을 상승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들어가서 국채가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다.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자산 배분은 주식과 국채 이렇게 쌍으로 가져가는데 요거는 만으로는 위험해요. 대표적으로 2022년에 주식과 국채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빠지면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풀고 해야 되는데 그때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었어요. 1980년대 이후로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닥치니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높인 거죠. 네.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국채도 같이 빠져버린 거예요. 주식 국채 같이 빠져서 2022년에는 자산 배분형 상품들이 다 고생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많이 들었죠. 아니 작가님 책 보고 했는데 자산 배분이 왜 이렇게 손실 나냐.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걸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식 국채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제 자산 배분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또 가져가는 게 뭐냐면 이제 기본은 주식의 하락을 방어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금이나 달러 같은 게 들어가는데 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식이나 국채랑 다르게 움직여요. 얘가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금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이다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틀린 말이에요.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다루고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쓰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율 뭐 미국이든 전 세계든 한국이든 인플레이션 그려가지고 금 가격이랑 싹 그리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다는 게 티나요. 근데 기사를 쓸 때는 3개월치만 쓰면 되거든요. 지금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금 가격이 올라간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자산이다. 왜냐하면 금은 실물이잖아요. 실물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안 그런 시기도 정말 많아요. 그럼 금 같은 거 잘못 들어가면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빠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오르는 게 물가잖아요. 네. 네. 물가의 상승률이 조금씩 바뀌는 거지. 근데 금 쉽게 말해서 2011년에 고점 찍고 2017년까지 빠졌거든요. 금 가격이.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없었나?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사이에도 물가는 계속 올랐어요. 그런 걸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순한 논리는 암기하기는 쉽죠.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야. 이게 달달달달 외우면 시험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금을 언급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서가 아니라 주식 국채와 다르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가져가는 거고 다르게라고 했지 제가 반대로 움직인다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그 김선희 작가님 책 봤는데 나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 빠지는데 국채도 빠지고 금도 빠지고 달러도 빠졌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며칠 동안은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길게 봐야죠. 길게 봐야 되는데 항상 심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건데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2017년에 첫 번째 책을 썼거든요.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도 포트폴리오의 20%를 금으로 할당해놨어요.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2011년부터 17년까지 금이 내리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에 금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금 손대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는데 제가 금을 넣어놨으니까 아니 이 금 같은 걸 왜 하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제가 포트폴리오에 금 20% 정도 있거든요. 이제 마법의 연금 굴리기 이제 개정판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금 가격이 상승할 걸 알고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금 100%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고 금이 얘네랑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지. 다행히 금 가격이 올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걸 예측한 건 아니죠. 금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년부터 쭉쭉쭉쭉 빠질 수도 있어요. 1년, 2년, 3년. 네. 그럼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기간 동안도 얘네랑 다르게 움직이더라. 이런 게 포인트고 또 하나가 달러죠. 달러. 네. 달러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시니까 이제 아시는데 주식이 빠질 때 달러가 이렇게 팍팍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딱 달러 가져가는 이유예요. 근데 재밌는 게 미국 사람들은 이 달러 투자가 안 돼요. 왜냐면 돈이 원래 달러라서. 달러니까. 네, 그 효과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더 불리한 거죠. 일본도 그렇거든요. 엔화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엔화도 올라가요. 근데 일본 사람도 그 효과를 못 봐요. 네, 되게 불쌍한 안타까운 케이스고 저희 같은 이제 신흥국,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신흥국이고 채권시장에서는 좀 선진국이고 뭐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주식시장 관점에서 신흥국 국민들한테는 이런 통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달러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주식시장 안 좋을 때 달러가 올라가니까 심플해요. 그래서 이제 달러도 가져가는 거고 이런 자산들, 그러니까 주식, 국채, 금, 달러 이런 자산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면 주식이 빠지는 시기에 얘네들이 올라주거든요. 혹은 안 올라도 돼. 제자리만 있어도 얘는 20% 빠졌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 싸진 주식을 다시 살 수 있거든요. 리밸런싱이죠. 리밸런싱을 하면서 고가 매도, 저가 매수 하는 거예요. 이 포트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사서 모아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식이 또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많이 오르면 그때 주식을 일부 팔아서 얘네를 또 사요. 얘는 그때 싸졌겠죠. 아. 네, 싼 걸 사고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요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요걸 통해서 포트 안에서 고가 매도 저가 매수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게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분할 매수이기도 한데 자산 배분에서는 분할 매수 이렇게 해요. 그래서 투자금이 다 들어가 있죠. 투자금. 지금도 전 100% 다 투자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냐? 아니, 주식 빠진 건 아는데 뭐 빠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트럼프가 아니어도 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빠질 수 있고 그거는 뭐 그럼 트럼프의 생각을 읽어내야 되나? 뭐 트럼프가 쓴 전기를 다 찾아봐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빠질 수 있다. 근데 빠질 때 안 빠지는 애들이 있더라. 걔네를 미리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죠.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자, 일단 현금으로 다 바꿔서 좀 기다립시다.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이제 반토막 납니다. 한 20% 더 빠질 거니까 일단 투자금 다 회수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갑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돈을 돌려놔야 된다. 네, 그러면서 뭐 채권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이제 현금으로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진짜 편한 말이에요. 편한 말. 네, 말하는 사람 되게 편하죠. 이게 듣기도 좋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부담도 없어. 네, 부담 없어요. 아니,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트럼프 무슨 짓 할지 모르겠고 네. 오늘도 뉴스가 떴던데 뭐 몇몇 나라들 하고는 별도 협상이 있겠다. 뭐 이런 뉴스 맨날 나오고 하니까 지금 불안하시죠? 일단 현금으로 다 빼놓으세요. 그다음에 시장이 반등하는 거 보고 천천히 들어가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듣는 사람도 그런데 저 말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치명적인 맹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더 빠질 수도 있죠. 더 빠지게 되면 이분 말이 맞을 수 있는데 반등하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네, 반등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 근데 반등을 해도 의심하죠. 시장이 이거 진짜 반등이냐 아니면 기술적 조정이냐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주춤 하다가 나중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모든 상승장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냐면 하락에서 반등할 때가 가장 뜨겁거든요. 가장 빨리 올라가요. 근데 이걸 다 못 먹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이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없어요. 특히 2022년 말에 이런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봐라, 1년 내내 주식시장 빠졌지 않냐. 지금 이자도 많이 주는데 은행 예금으로 돌렸다가 천천히 돌아가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튜브 이제 나가면서 아니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계속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들려요. 제 얘기가. 왜냐면 금리가 그때 5% 줬거든요. 시중은행. 네. 금리가 5%인데 뭐하러 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느낀 수익률은 과거 수익률이에요. 과거 1년 동안 주가 20% 빠졌어. 25% 빠졌어. 근데 금리는 5% 준대. 근데 5%는 미래 거잖아요. 그럼 이 투자에 대한 것도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금리 5% 주고 내가 지금 1,000만 원인데 예금하면 5% 받고 내가 투자하면 몇 프로 받을까? 이걸 봐야죠. 그러면 저는 명확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23년 상반기에 이슈가 뭐냐면 금리 인하였어요. 네. 금리가 많이 이제 올랐으니까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 몇 차례에 걸쳐서. 네. 그 전망 다 틀렸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가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모두가 전망했어요. 모든 증권사 레포트 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실제로 2023년 1월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날라갔죠, 진짜. 네. 쭉쭉쭉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들어가야겠다 하고 들어간 게 뭐 여름, 네, 봄 늦게 아니면 여름 정도 들어갔는데 가을에 또 빠졌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나만 들어가면 빠지고 내가 나오면 또 오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시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플레이하는 거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저의 어떤 투자 철학이고. 네. 그냥 계속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 있으면서 낙폭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 자산들을 같이 가지고 가면 된다. 물론 이렇게 자산 배분하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니 얘가 쭉쭉쭉 올라갈 때 얘는 안 올라가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 개인 투자자의 99%는 못해요. 전문가도 못하거든요. 전문가라고 하거나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개인 투자자들은 자산을 좀 분산해 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뭐 재작년은 저의 이런 말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셨을 거고 지금은 좀 들어오실 수도 있죠. 그렇죠. 엔, 달러, 네, 금 네, 다 네. 지금 뭐 다 갖고 있으니까. 아주 뭐. 네네네. 그래서 특정 종목, 특정 시점을 찾아내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걸 이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저도
시도를 해봤죠. 내 투자 초기에 한 10수년 전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어렵구나.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찾다 보니까 이 자산 배분이란 방법을 공부를 했고, 자산 배분은 제가 만든 건 전혀 아니고 미국에서 이미 학계에서 1952년에 논문이 나왔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연기금들, 대규모 펀드들이 다 자산 배분해요. 실력도 다 검증이 됐어요. 수익률도 검증이 됐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다 자산 배분해요.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그 연기금에 있는 난다긴다 하는 사람보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라고 전 생각해요. 물론 있죠. 일부. 가끔. 네. 극히 일부. 몇십억 버신 분들이 있어요. 네. 몇십억, 몇백억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이름을 꼽아보면 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근데 그거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업이죠, 사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훨씬 많이 벌었죠. 수천억, 네, 수백억 이렇게 버셨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주님, 옆에 건물주님. 네. 근데 그분들이 돈 더 많이 번 거죠. 사업하셔가지고. 주식으로 막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건 쉽진 않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기대 수익률을 좀만 낮추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한 5에서 10% 이제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 난 그걸로 만족 못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라면 자산 배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저도 뭐 지금 6년 넘게 계좌를 이제 매달 오픈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저도 당연히 그 정도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